자, 안녕하세요. 우리 해커스 공무원 지방직 세무직 여러분들 고생 일단 너무 많으셨고요. 예, 지방직 7급 이제 지방세법을 담당하게 된 이윤엽 세무사예요. 그래서 올해 7급 시험을 일단 간단하게 좀 총평을 하자면 이제 9급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이제 7급 시험이라고 뭐 난이도가 막 월등히 높아지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지방직 7급 수험생을 이제 많이 뽑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해서 뭐 변별력을 기른다 뭐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다만 그래도 이제 대비하시는 분들, 내년에 혹시 7급 등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출문제 경향을 통해서 미래에 이제 시험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총평이 일단 난이도는 평이했다. 그렇지만 조금 더 9급 시험보다는 좀 이제 잘 출제되지 않는 지문들, 좀 구태행에 있는 지문들이 간혹 있었고요. 또 구체적인 날짜나 율 같은 것들을 묻는 지문들이 더욱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국세와 지방생을 병행해서 준비하시는데 이게 국세를 배우실 때 약간 마인드를 좀 어떻게 잡으시면 좋냐, 이게 나중에 혹시 내가 지방직을 준비하게 된다면 그 내용 부분에 상당히 쓰인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이제 국세 배운 게 날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잘 숙지했다면 지방직에서 꽤 많이 써요. 꽤 많이. 그래서 그런 겹치는 내용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또는 그냥 진짜 지방세법에서 새로 배우는 세율, 날짜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국세보다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세법이 국세보다는 양이 적고요. 세목은 많지만 이제 14세목의 다양한 세법이 출제되지만 전반적인 조문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따라서 뭔가 율 그냥 막 5%, 6%, 10일, 20일 이런 날짜들이 국세 시험보다는 많이 출제된 경향이 있고 그걸 좀 직결적으로 보여준 시험이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세법 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날짜나 그런 수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잘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는 좀 암기하는 게 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보죠. 첫 번째,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우리 보통 국세에서는 공무원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징수해서 낸 제도를 원천징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방세 쪽은 특별징수 이런 워딩을 쓰고 있죠. 거기에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무자가 우리 연금소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오류 같은 거 발견했대요. 그럼 당연히 뭐 많이 내거나 부족하게 내거나 어쨌든 그걸 추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제 가산세까지는 없어요. 이 대부분의 이제 특별징수 의무자들은 이제 정부가 대신 징수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또 정부에 준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고요. 대신 가산세가 없는 만큼 환급해줄 때도 환급가산금 이자를 더해서 주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별징수무자가 특별징수한 세액을 해당 기간까지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이게 어쨌든 어떤 징수기간간 길이의 팀플로서 이렇게 징수하는 측면에서 혹시라도 부족액을 했을 때 가산세까지는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 계좌에 있거나 연금제로 퇴직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외수령하기 전까지 특별징수한다. 2번도 이제 부과되지 아니한다. 잘못 설명했네요. 2번도 부과되지 아니한데 3번이 이 퇴직소득을 연금 형태로 받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 집어넣는 경우를 국세 소득세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연금에 대해서 나중에 노령화가 됐을 때 생활비를 이렇게 타는 이런 제도를 정부는 유도해요. 따라서 이 퇴직금을 지금 당장 원천징수하지 않고요. 나중에 계좌에서 이렇게 인출할 때 가서 하기 때문에 연금의 수령화까지 특별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3번이 이제 확실히 틀린 거죠. 이건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납세조합이 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우리 지방소득세 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의 10%를 걷어요. 근데 이제 별도의 지자체의 권한을 높이고자 세율을 따로 0.6, 6%가 아니라 6%에 0.6, 15에 1.5 이런 식으로 짜져 있긴 한데 어쨌든 그에 이제 상응해서 이렇게 국세로 징수 납부하는 소득세의 다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되는 그런 그냥 평이한 제도였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징수법이 나왔네요. 그래서 어떤 체납을 했을 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로 압류해서
그거를 뭐 공매 등을 방법을 통해 팔면 이제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걸 이제 국고나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한 다음에 혹시 남았다면 돌려주는 그런 이제 강제 징수의 제도인데요. 그 압류할 때 절대적으로 압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체납자의 그래도 생활권, 보호권, 또는 이 재산을 통해서 사업을 얻는다면 압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조건부 압류 금지 자산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압류 금지, 조건부 압류 금지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절대적 압류 금지 자산은 무조건 압류가 금지되지만, 조건부 압류 금지 자산은 다른 재산 압류할 게 없을 때 그거를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1번과 같은 사망급여금, 또는 이번에 우리 소액 임차보증금, 예를 들어 1000에 50만 원, 이게 1000의 보증금은 그 서민들의 임차인의 생활권이요. 거기서 당장 집에 내쫓겨내면 다른 집에 어떻게 이사를 할 때 그 보증금을 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압류하지 않겠다는 거고, 또는 체납자와 그 가족의 우리 공부하는데 책 이런 거 사실 압류하는데 실익도 없고요. 이런 거 이제 오히려 공부를 할 겸 냅두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래서 1, 2, 3은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이지만, 이 농업에 필요한 종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제 돈을 벌면 그걸로 걷는 것이 사실 서로 좋죠. 이걸 또 공무원분들도 세금을 안 냈다 해서 막 무작정 막 모든 걸 다 압류하기보다는 좋게 돈을 벌어서 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압류하지 않지만, 다른 재산을 다 압류해 봤을 때 압류할 게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압류하겠다. 이런 사업에 필요한 자산들이 대부분 조건부 압류금 재산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법에서 신고, 부가 이런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 우리 법에서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을 잘 했대요. 그런데 신고서에 기재된 과표세액이 법에 따른 신고 과표세액보다 적게 신고했기 때문에 과소신고를 한 상태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공무원한테 걸렸을 때는 가산세 등의 제재가 커지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가 뭔가 오류 같은 걸 수정해서 신고한다면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수정신고는 무작정 무기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부가해서 결정하기 전 또는 제척기간도 끝나기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 워딩이 틀린 거고요. 두 번째, 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신고한 자는 어떠한 외국과의 국제적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조세조약 협의에 따라 상호 합의에서 최초 신고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대요. 그럼 이거는 예측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원리 원칙대로보다는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죠. 60일이 틀렸고요. 3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얘는 1번과 대비돼서 아예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신고자가 됐는데, 이 친구도 혹시 차거나 오류로 무신고했을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신고하면 가산세 같은 거 감면하는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그 법에 따라 과표, 세액 등을 결정 통계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의 어떤 의무고요. 그리고 3번에서 맞는 표현이다. 가산세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과태료와 행정 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제재인데요. 혹시라도 이 가산세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하세요. 혹시 내가 취득세에서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가산세도 취득세가 되는 거고요. 재산세에서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 가산세도 재산세가 되는데, 이 세금 등은 각종 어떤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에서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당 취득세가 감면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산세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이게 뭔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주는 건데, 본세가 감면됐다고 가산세까지 감면되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워딩은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라고 해서 틀린 것이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다음에 취득세 세율, 좀 단순 암기사항인데 좀 물어봤죠. 그래서 단순 암기사항이어서 큰 설명은 없는데 2, 3, 4가 모두 2번, 3번 2.8%, 또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3.5%고요. 유상취득은 원칙은 4%인데 주택은 좀 세율 구조가 좀 복잡하죠. 그러나 1번,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어떤 농사에 쓴 땅,
그 취득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2.3%예요. 근데 이걸 2.8% 출제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세 설명을 물어봤네요. 뭐 1번 같은 것들은 그냥 지방교육세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답으로 찍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그냥 환급금을 돌려주는 그냥 단순 절차예요. 그리고 3번에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담배 등등등을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같이 교육세도 신고 납부하는 어떤 부가세 성격이죠. 뭔가의 세금을 부과할 때 같이 내는 세금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4번이 틀렸는데 우리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가 되는 취득세, 즉 취득세의 일부 교육세로 납세 의무가 생기는데 그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뭔가 한한다면 벌써 느낌이 싸하죠? 그래서 뭐 기계장치 납세 의무자도 교육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또 항공기 납세 의무자도 교육세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요 이제 또 자동차는 심지어 대부분 제외돼요. 그래서 자동차는 제외되고 또 이제 항공기나 기계장치의 취득의 경우에도 교육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납세담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우리 세금 같은 거 뭔가 탈세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별도의 정책들을 위해서 미리 담보물권으로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담보는 뭔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법의 요건과 법의 절차 방법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뭐 지방 세무서, 지방 우리 구청 이런 데 내는 게 아니라 그 세법이 원하는 한국은행 등의 담보물을 걸어놓고요. 내가 맡겼다라는 행위, 그게 공탁이에요. 그럼 맡겼다라는 영수증이 공탁 영수증이 되는 거고요. 그걸 제출함으로써 담보가 실현돼요. 그래서 공탁하고 공탁 영수증을 지자체장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현금 등은 본래 낼 세금보다 110% 이상을 내야 되는 거고요. 또 등록된 국채, 채권이죠. 채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120을 내야 되고요. 또 제공하는 방법 전날 평가 기준에서 상증세 방법 평가에 따라 평가한 방법을 제공하고요. 얘는 등록한다는 표현을 써요. 3번이 틀렸는데 우리 금전과 준하는 재산이 납세보증 보험증권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이 보증서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납세담보는 해당되는데 이 110 이상 제공해야 되는 자산이 납세보증 보험증권과 현금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납세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자는 지방세의 120%가 아니라 11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고요. 요 뒤에 문구는 맞고요. 또 우리 배 같은 거 등기된 배를 담보로 제공하는 자는 120 맞고요. 얘는 등기가 완료됐다. 지방세법에서 원하는 등기하는 곳에 등기하고 그걸 했다라는 증거를 제출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 또 지자체장은 저당권 설정 등을 위한 등기 절차를 밟으시면 납세담보가 성공한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문제였고 또 다음 문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시험에서 요 7번이 좀 가장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법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중요도가 이게 배우지 않은 이제 지문이고요. 또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3개가 맞고 하나가 틀려가지고 아마 정답 찾는 게 가장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지자체장은 어떤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지자체장에게 위임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중앙행정기관 장에게도 위임이 가능해요. 근데 중앙행정기관 장의 위임이 불가능한 나와서 틀렸고요. 2번 같은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하나의 특별시 등에 관한 과세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지자체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자체장은 행정부 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결정을 청구해야 되고요. 둘 이상에 걸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행안부 장관에게 결정을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이제 3번이 맞는 지문이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4번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문구까지는 다 올바르게 나왔어요. 하지만 뭔가 승계의 경우에 즉 소멸되는 시군구를 승계하는 시군구에서 소멸 시군구의 부가징수는 새로 승계하는 시군구 부가징수 예에 따르지 않고 과거에 부가징수했던 소멸하는 시군구의 부가징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어떤 예측 가능성이 보호되면서 어떤 넓은 취지에서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승계하는이 아니라 소멸되는 시군구 부가징수에 따른다.
그래서 3번이 맞고 1, 2, 4가 틀렸고요. 다음은 등록만을 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네요.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특별징수무자가 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었을 때 부족액에 대해서 이분한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고요. 나머지 것들도 우리 수업 시간에 잘 다룬 내용이니까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 넘어갈게요. 또 우리 징수법에서 이것도 우리 국세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또 지방직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던 그런 이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의 어떤 재량권으로 인해서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보통 의무적 해제 사유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적 압류 해제 사유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즉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의 개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번에 세금 부과가 취소됐더라면 당연히 압류 재산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압류는 기본적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야 돼요. 근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체납자 재산인 줄 알고 압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3자가 이거 내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는데 심지어 그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되면은 이분 건데 잘못 압류했잖아요. 바로 압류를 풀어줘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제3자가 이거 내 거다라고 소송까지 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 제3자 거 맞다라고 판정이 떨어졌다면 즉시 풀어줘야 돼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나 1번과 같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저 압류한 예를 들어 주식으로 이렇게 주식이 압류가 됐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 막 가격이 너무 오른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이제 해서 팔아가지고 내가 이제 세금을 충당해야겠다. 뭐 여러 목적에서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풀어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공무원분의 어떤 재량권을 활용해서 이게 적정한지 새로 가져온 자산이 맞는지 또 이게 바꿔주는 것이 올바른한지 검토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압류 사유는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0번 납세지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좀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위주로 보시면 우리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취득세 납세지는요. 회원권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골프장, 승마장 그런 해당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2번 틀렸고요. 특히 3번 같은 질문은 우리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강조했던 내용들이고요. 4번도 열심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다음에 기본법상 불복 같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우리 세금 부과 전 미리 과세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미리미리 이렇게 요구하는 제도가 과적이라고 그러죠. 과적.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요거는 처분 전 미리 하는 청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진 처분은 이제 처분이 아직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도 형사소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복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이의 신청에 대한 장애 결정은 처분청의 기속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시군 구청장 이의 신청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한 단계 위에 높으신 분한테 내가 이 세금이 좀 억울해요 이런 거 이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 19년도까지는 심사청구 제도가 남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 심사청구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심사청구가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 워딩이 틀렸고요. 지금은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이라는 어떤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별도의 기구, 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규정만 남아있다. 그래서 심사청구, 요게 이제 틀렸고요. 우리 자동차세 오른 것은 물어봤네. 오른 것은 우리 과세 기준 현재 상속기 시는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장 명의로 이전 등기하지 않았다면 순서가 민법상 지분이 높은 자가 1순위고요. 그리고 연장자가 2순위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뒤바꾼 이건 기존 기출에서도 굉장히 많이 본 오답이죠. 그래서 순서가 틀렸고 우리 2번이 일단 맞는 표현이네요. 지특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자체 징수금에 대하여 이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맞고요. 우리 주행세라고 불리는 자동차 주행세는요.
이런 승용차에 대한 지자체 휘발유, 경유, 유류, 이런 유륜, 교통에너지, 환경세, 납세 의무 있는 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건 주로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한번 흘렸고,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가 환급하고 특별징수 의무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교묘한 오답이죠? 특별징수 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자체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주어를 뒤바꿔서 크로스해서 오답을 구성을 했네요. 다음 문제, 조례에 따라 간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런 것도 이제 지특법이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이제 지문을 공부를 해보죠. 우리 2번에 지자체장은 천재지변을 하나요. 특히 요즘같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힘들어져서 이런 것도 반영이 출중한 것 같은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게 틀렸고요. 직권이라는 말이 정확히 틀렸고요. 얘는 별도의 내부 의결에 걸쳐서 감면을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이런 것도 사실 지특법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수험생 범위에서도 최대한 중요도 위주로 가져간 다음에, 사실 이게 세법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면 느낌적인 느낌으로도 이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까다로웠다. 다음, 주민세 개정됐죠? 그래서 출제한 것 같은데요. 옳은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는 신고 납부 방법으로 하므로 종업원 납세 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 뭐 이런 워딩 틀렸고요. 우리 사업소 분의 경우, 이거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건물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다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2차 납세금을 지워가지고 원래 납세 의무자가 안 내서 조세 체납 징수가 부족할 때 두 번째 납세 의무자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 경우 사업용 건축물 소유자가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라도 지워야 된다라고 했었죠. 지울 수 없다. 이거는 너무 많이 봤고요. 또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납세 의무, 이제 1번이 이제 맞는 표현이죠. 1번이 맞는 표현이고, 성립일에 속한 달해부터 1년간 해당 월평균액이 요런 거 300만 원, 단수 암기상이요. 월평균의 30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요. 개인분은 우리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고요. 납기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것도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숫자를 좀 잘 외우셔야 되고요. 2번 질문은 이제 기출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건 주로 회사가 월급 주면서 거기서 세금 떼서 원천세랑 같이 떼서 내는 구조죠. 그리고 지역 자원시설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건 지역 자원시설세 그냥 징수 목적, 그리고 용어가 개정돼서 이제 특정 자원분, 특정 시설분, 또 지역 자원시설세, 소방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했고요. 또 소액 부징수라 그래가지고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비용이 덜 들겠다. 그래서 이제 소액 부징수로 징수하지 않고요. 이게 단어가 잘 안 보여요. 원자력 발전의 경우 원자력을 이용해 발전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맞아요. 근데 특정 자원분 지역 자원시설세가 아니라 특정 여기 아까 여기 표현을 빌리면은 시설분 지역 자원시설세예요. 요것도 이제 정답 찾는 게 굉장히 단어가 까다로워가지고 뭐지? 다 정답인데 약간 이렇게 충분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이제 깊이 있게 보시면 여기 자원분이 틀린 것이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네요. 요건 이제 국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라 불리는 일반 소비세의 21%가 지자체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죠. 첫 번째, 지방소비세 과세 표준은 우리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감면 공제 빼고요.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세액의 21%가 지방소비세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특별징수 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내는 효율적 징수를 취하고 있고요. 이 21%가 다시 한번 어디 쓰이는지가 나와 있죠. 5, 6, 10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취득세 같은 거 감면 때문에 감소되거나 지방교육세 등 같은 거에 보존하기 위해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재원으로 쓰인다. 그래서 5가 틀렸고, 이거 꼼꼼하게 이런 거 숫자 같은 거를 잘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특별징수자는 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소비세 환급을 납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된 지방세 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단순 규정이다. 우리가 만약 재산세 옳지 않은 것은 나네요. 1번에 우리 지자체장은 우리 재산세가 좀 특이한 게 납부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10일 전까지 신청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이라는 게 허용돼요. 우리 물납이 총 허용되는 게 상속세랑 지방세, 재산세예요. 그래서 물납하러 갈 수 있고 여기까지 맞는데 이것도 좀 이제 까다로운 게 시행령 주문인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아닌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10일, 10일.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단순히 암기사항이지만은 잘 나오지 않는 날짜여가지고 이것도 좀 많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5일 이내 요게 틀렸고 우리 또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 세금이 꽤 크죠. 세금이 500만 원이에요. 따라서 50일의 금액을 납기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해요. 분납이. 그리고 지자체장은 해당 연도 부과할 주택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소액이기 때문에 원래 주택은 2번 나누어서 고지를 하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7월 달 요 제방 원래 1차 납기 기간으로 한꺼번에 부가 징수를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뭐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특이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조금 이것도 생소하지만 읽어보면 어떤 향교단체나 종교단체의 재산세를 어떤 특례로 두고 있는 경우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 취득세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 대표적인 게 뭐 부동산 중개사한테 주는 중개수수료 뭐 이런 수수료나 용역은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원가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및 나이는 취득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비는 취득 원가가 아니죠. 이건 회계학과 어떤 국세에서 배우는 어떤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들 많이 봤던 지문이라서. 그래서 이런 거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요. 앞엔 맞고 뒤에 묻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시험대에서 이런 거 잘 읽는 습관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법상 부가 원칙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재산권 부담의 금지랑 소급과세 금지 원칙 잘 나와 있고요. 얘는 이제 기업회계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자. 그리고 이제 3번이 요즘 또 계속 이슈가 되는 근거과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법에 따라 장부를 갖춰 기록하고 있다면 원칙이 그 장부에 따라 과세하자. 근거에 따라 과세하자. 근거과세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 조사나 결정할 때 기록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 결정을 할 수 있지 나머지는 여전히 근거과세 원칙을 준용해서 어떤 납세자의 권리 같은 걸 보호하는 제도예요. 혹시 근데 장부 자체가 아예 없거나 너무 사실과 전부 다르다면 그때는 별도의 추정해서 계산하는 법의 추계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번은 이런 거로 지금 절대 안 되죠. 실질 과세 원칙. 세법에서 원하는 실질 과세 원칙. 정확히는 귀속에 관한 실질 과세 원칙에 관한 지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훈련을 많이 했었고요. 마지막 문제네요. 우리 지방세법은 특이하게도 별도의 지방세 처벌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 기본법 안에 뭔가 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했었을 때 몇 년 징역 살고 벌금 얼마 내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요걸 좀 암기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강조했던 내용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을 바로 보시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 주로 세무사죠. 지방세 부과를 면하기 위해서 타인의 지방세를 거짓 신고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거고요. 이런 세무신고 대리하는 자가 아닌 주로 현실에서 뭐 사무장님들, 세무사가 아니지만 어쨌든 대리 업무를 좀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그래서 그 두 개가 크로스돼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셔라 강조했는데 정확히 그렇게 출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유난히 올해 시험들은 숫자와 관련된 오답이 굉장히 좀 많았고 원래 지방세 특성이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비하는 분들도 그런 날짜 같은 거 좀 짜증나지만 특히 시험 직전에 도래할수록 그런 것들 좀 잘 암기해서 이제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강평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어떤 새로운 컨텐츠로 또 맞아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